어머니, 통장에 정확히 얼마나 남았죠? 새벽 2시 17분.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였습니다. 원장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큰아들 민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억 2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세채 시세는 약 23억 정도로 추정되고요.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후견인 지적 말입니다. 지금 약물 투여 상태로 보면 3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정 치매 진단서는 저희가 거래하는 병원에서 발급해 드릴 수 있고요. 6개월 정도면 후견인 지정 법원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서요? 어머니는 멀쩡하신데. 걱정 마십시오. 약물만 꾸준히 드시면 실제로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검사에서도 당연히 걸리고요.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이에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 후견인 되면 재산 처분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죠. 이미 30건 넘게 진행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금 이 순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영화가 아닙니다. 2023년 대한민국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실버타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제가 겪은 지옥 같은 6개월이 의미 있어질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올릴 노인 인권과 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합니다. 제 이름은 박혜진입니다. 올해 70살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남편과 함께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저는 평생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석, 둘째 아들 민수, 막내딸 민지. 모두들 잘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75세였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혈압약 외에는 먹는 약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효심인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강도도 많고 사기꾼들도 많잖아요. 둘째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타겟으로 한범죄가 엄청 많대요. 막내딸 민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호텔 같은 곳인데 엄마 같은 분들이 편하게 사실 수 있대요. 실버타운.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안방 옷장, 베란다의 화분들. 모든 것이 남편과의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매일같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혼자 계시면 우리가 걱정돼서 일도 제대로 못해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자식들의 끊임없는 설득 사이에서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봉투. 안에는 흰색 알약이 몇 개 들어 있었고 메모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이상한 약. 민석이가 건강보조제라며 매일 챙겨줬음. 먹고 나면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림. 3월 15일부터 먹지 않고 모아둠.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날이 3월 28일이었습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상해. 뭔가 석연치 않아.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내 자식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 약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들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항복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그렇게 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약 봉투를 경찰에 가져갔어야 했습니다. 의심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50년을 키운 자식을 어떻게 의심합니까?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젖을 먹이고 밤새 앓을 때 간호하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자식을 어떻게 의심합니까? 그게 부모라는 존재의 비극입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를 속이는 게 더 편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3월 28일 새벽 5시 42분. 그 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평소처럼 남편을 깨우려고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끝에 닿는 남편의 피부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귀에 대고 숨소리를 들어봤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짚어봤지만 맥박이 뛰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겨우 연결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숨을 안 쉬어요. 구급대원들이 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네, 저 아내입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부검을 원하시면. 아니요, 안 됩니다. 뒤에서 큰아들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했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몸에 칼을 댈 순 없어요. 부검은 절대 안 됩니다. 민석이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심장마비로 해주세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자연사 맞잖아요. 의사는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망 진단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민석이가 그렇게 부검을 막았는지. 장례식장은 북적였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회사 직원들,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두들 좋은 곳 가셨다.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민석이와 민수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 이제 어머니 재산 정리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이야. 49제까지는 기다려야지. 너무 티나면 안 돼. 근데 아버지 통장에 얼마나 있대? 7억 정도. 아파트는 시세로 23억. 다 합치면 30억은 넘을 거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슬픔 때문에 환청이 들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 3일차 밤.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민석이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죽을 좀 끓여왔어요. 고맙구나.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죽을 먹고 나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좀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미 장례 4일차 아침이었습니다. 거의 12시간을 잔 것입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어제 갑자기 쓰러지셔서 깜짝 놀랐어요. 민석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졌다고? 네, 죽 드시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 불러서 진찰 받으셨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래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잠든 게 아니라 쓰러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상해. 죽에 뭔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집에서 남편의 흔적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서재, 화장대, 50년의 세월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재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작은 비닐봉투 안에는 흰색 알약 6개가 들어 있었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약간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이상한 약. 민석이가 건강보조제라며 매일 아침 챙겨줬음. 처음엔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먹고 나면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림.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듦. 3월 15일부터 먹지 않고 몰래 모아둠. 혜진이한테도 말 못했음. 자식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뭔가 이상함. 성분 확인 필요. 손이 떨렸습니다. 3월 15일부터 먹지 않고 모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게 3월 28일. 그 사이 13일. 민석이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약을 챙겨줬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먹지 않고 몰래 모아뒀습니다. 그럼 민석이는 남편이 약을 먹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만약 눈치챘다면, 그렇다면 3월 28일 새벽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매일 아침 챙겨준 약, 남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부검을 극구 막았던 민석이, 장례식장에서 나눈 재산 이야기, 그리고 수진이가 끓여준 죽을 먹고 쓰러진 저. 아니야. 내 자식이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약 봉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경찰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민석이가 그런 거라면 감히 생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10개월을 키운 아이, 첫걸음을 뗐을 때 손뼉치며 좋아했던 그 아이, 대학 합격했을 때 남편과 함께 눈물 흘리며 기뻐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아버지를. 안 돼. 생각하지 마. 베개를 움켜쥐고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좀 하려고요.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무슨 회의?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 의논하려고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날 저녁,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민석, 민수, 민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그렇게 실버타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엄마, 여기 좀 보세요. 민석이가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프리미엄 실버타운 라벤더라는 이름의 웹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호텔처럼 화려한 로비, 넓은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 마치 리조트 광고 같았습니다. 여기는 강남에서 제일 좋은 실버타운이에요. 5성급 호텔 수준이래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상주하고 간호사도 항상 있대요. 엄마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막내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가시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저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5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민서가, 엄마는 여기가 좋아.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엄마, 여기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요즘 독거노인 타겟으로 한범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민석이의 목소리에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만약에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아프시거나. 그냥 너희가 자주 와주면 되잖니.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와 민수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사전에 짜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자주 오고 싶죠. 근데 일이 바빠서 그게 쉽지 않아요. 차라리 엄마가 안전한 곳에 계시면 우리도 마음 편하고.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구경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시면 되잖아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일주일 후 민석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조수석에는 며느리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오늘 원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신대요. 차는 강남 한복판을 달렸습니다. 고급 주택가를 지나 한적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라벤더. 금색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에어컨 냄새와 은은한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로비는 정말 5성급 호텔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혜진 여사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이곳 원장 강미숙입니다. 편하게 구경하시죠. 원장은 우리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는 식당, 카페,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식당은 고급 레스토랑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흰색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스피커. 식사는 하루 세끼 모두 제공됩니다. 메뉴는 영양사가 직접 짜고 조리사는 특급 호텔 출신입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운동실, 도서관, 미술실이 있었습니다. 운동실에는 최신 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러닝머신, 자전거, 근력 운동 기구들, 몇몇 노인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도서관은 아늑했습니다.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들, 편안한 의자들,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 매주 독서 모임도 있고 작가 초청 강연도 있습니다. 3층은 의료시설이었습니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약국이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상주하십니다.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여기라면 괜찮을지도 몰라.
4층은 거주 공간이었습니다. 원장이 한 방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모두 1인실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방은 넓었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 작은 소파까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이고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석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어때요? 정말 좋지 않아요?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입주금은 1억 5천만 원이고 월 관리비는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입주금은 퇴소하실 때 전액 반환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30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민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은 문제 없어요. 민석이의 말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는 말, 그건 제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일궈온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는 마치 자기가 관리할 돈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석아, 그건 엄마 돈이기도 해. 당연히 알죠. 그래서 엄마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뭔가 찝찝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층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결정하세요. 입주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민석이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엄마, 오늘 계약하시는 게 어때요? 좋은 방은 금방 차요. 오늘? 너무 급한 것 같은데. 엄마, 이런 좋은 곳은 대기자가 많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들어오실지 몰라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저희 친구 어머니도 여기 계신데 아주 만족하신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기 오면 조금 나아질까? 알겠어. 일주일만 생각해 볼게. 하지만 민석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가계약만이라도 하세요. 방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가계약만 할게. 원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가계약금 1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재산관리 위임장도 작성하셔야 해요. 재산관리 위임장?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이 입주하시면 금융거래가 불편하실 수 있어서요. 가족 중 한 분이 대리로 재산을 관리하시면 편하세요. 민석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편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엄마, 저 믿으세요. 제가 잘 관리해서 보고 드릴게요. 결국 재산관리 위임장에도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한 건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석이와 수진이는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입주하시는 거 어때요? 빨리 적응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집 정리할 시간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짐도 저희가 싸드리고.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담긴 집. 남편의 슬리퍼가 신발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의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찻잔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없는 집을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약 봉투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가져가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민석이가 정말로 아니야. 생각하지 마. 약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보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입주일이었습니다. 민석, 민수, 민지 모두 와서 짐을 쌌습니다. 필요한 옷, 책, 소품들. 엄마, 이것만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여기 두시고 사진첩도 가져갈래.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방이 좁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져다 드릴게요. 결국 짐은 캐리어 2개였습니다. 70년 인생이 캐리어 2개에 담겼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현관, 거실, 안방 모든 것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잘 있어. 그렇게 저는 지옥으로 향했습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혜진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원장 강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직원 2명이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짐은 저희가 방으로 올려드릴게요. 먼저 오리엔테이션부터 하시죠. 민석이와 민수는 제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셋 중에 민지만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지야. 엄마 잘 지낼게. 오리엔테이션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식사 시간, 프로그램 일정, 비상벨 사용법, 의료 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건강 체크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방문해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드려요. 점심 식사 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가, 미술, 노래 교실, 원예 등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개인 시간입니다. 독서실이나 카페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4층 402호실, 제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 작은 소파,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좋으시죠?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네.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 벌써? 네, 어머니. 대신 주말에 꼭 올게요. 민석이와 민수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민지만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외로우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걱정 마라. 엄마 괜찮아. 민지도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낯설었습니다. 50년을 살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톡톡.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혜진 여사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문을 열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식당에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미 10여 명의 노인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 빈자리에 앉으세요.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계셨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윤정이라고 해요. 박혜진입니다. 오늘 입주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2달 전에 왔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윤 여사는 친절했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연어 스테이크, 샐러드, 스프, 빵, 고급 레스토랑 수준이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윤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 여사는 대학 교수 부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의 권유로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어요. 낯선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 생활이 어때요? 글쎄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근데 윤 여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근데요? 아니에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지내게 될까? 1년? 2년? 아니면 죽을 때까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엄마 잘 도착했어. 걱정 마.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엄마, 다행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사랑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톡톡. 박혜진 여사님, 건강 체크 시간입니다. 30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혈압 좀 재볼게요. 혈압계를 팔에 감았습니다. 쑥, 팔이 조여들었습니다. 120에 80, 정상이네요. 혈당도 재볼게요. 손가락 끝을 찔렀습니다. 따끔했습니다. 혈당도 정상입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드세요. 간호사가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안에 흰색 알약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비타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드세요. 전 따로 먹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래도 드셔야 해요. 규칙이에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약간 강압적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알약을 입에 넣고 물로 삼켰습니다. 잘 드셨어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했지? 뭔가 씁쓸한 맛이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 아침을 먹었습니다. 죽, 계란찜, 김치, 과일. 윤 여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대로요. 오늘 오후에 원예 프로그램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원예요? 네, 화분에 꽃 심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그럼 같이 가요. 오후 2시, 1층 정원 옆 원예실로 갔습니다.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강사가 화분과 흙, 꽃 모종을 나눠줬습니다. 오늘은 제라늄을 심어볼 거예요. 제라늄은 키우기 쉽고 예쁜 꽃이에요.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흙을 화분에 담았습니다. 손에 묻는 흙의 감촉이 좋았습니다. 모종을 심고 물을 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매일 물만 주시면 돼요. 화분을 들고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창가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빨간 꽃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그날부터 매일이 비슷했습니다. 아침 8시 건강 체크, 아침 식사, 오전 프로그램 마이너스 요가, 체조, 독서, 점심 식사, 오후 프로그램 마이너스 미술, 노래, 원예, 저녁 식사, 개인 시간, 규칙적이고 안전하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와는 매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혜진 씨, 남편분 이야기 들어도 돼요? 어느 날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많이 힘드셨겠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차가워져 있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윤 여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고통? 저도 남편 떠나보냈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이 뜸했습니다. 첫 주에는 민지가 한 번 왔습니다. 둘째 주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민석이가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넷째 주에는 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더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왔던 전화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즘 왜 안 와? 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보고 싶지 않니? 당연히 보고 싶죠. 근데 애들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민지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엄마, 오빠들은 왜 안 와요? 모르겠다. 바쁜가 봐. 저도 오빠들한테 말할게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이 있었지만 가족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 매일 아침 먹는 비타민. 먹고 나면 머리가 약간 멍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졸렸습니다. 윤 여사님도 매일 아침 비타민 드세요?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응, 다들 먹어요. 근데 왜요? 먹고 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머리가 멍한 것 같고. 윤 여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몰랐는데 요즘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남편이 남긴 약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한 약. 민석이가 건강보조제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또 비타민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저는 알약을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알약을 뱉어냈습니다. 휴지에 싸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부터 안 먹어볼 거야. 달라지는지 보자. 사흘이 지났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멍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역시 그 약에 뭔가 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을 바꿀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약을 먹지 않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머리가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실버타운의 균열들이.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윤 여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혜진 씨 들었어요? 5층 김할머니가 어젯밤에 급히 병원으로 가셨대요. 무슨 일인데요?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의식을 잃으셨다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가족들한테만 연락하셨대요.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없고. 이상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민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공지도 없고 설명도 없다니. 점심시간 전 복도에서 우연히 간호사 2명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김할머니 약 용량 너무 센 거 아니었어? 갑자기 쓰러지시잖아. 쉿, 조용히 해. 원장님이 들으시면 큰일 나.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약 용량?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에만 벌써 3명째잖아. 너무 심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원장님 지시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두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3명?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몰래 뱉어낸 알약들이 휴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알약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정말 비타민일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석이에요. 응, 무슨 일이니? 다음 주에 병원 검진 예약했어요. 정기 검진이요. 검진? 여기서 매일 건강 체크 받는데 또 필요해? 그래도 정밀 검진은 따로 받으셔야죠. 제가 병원 다 예약했으니까 그날 같이 가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기 검진. 왜 갑자기?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 여사와 산책을 했습니다. 실버타운 뒤편에 작은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혜진 씨,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게요? 글쎄, 입주민들이 자꾸 사라져요. 5층 김할머니만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3층에 계시던 박 할아버지가
갑자기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그게 박 할아버지는 건강하셨거든요. 매일 운동하시고 정정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치매라면서 요양병원으로 가셨다고 가슴이 또 철렁했습니다. 치매요? 네. 근데 이상한 건 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어요. 저랑 바둑도 두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6개월 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온 지 2달 됐잖아요.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한 분도 안 보여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혹시 다들 다른 곳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여기가 최고급이라면서요? 왜 다들 나가요?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 씨, 저 무서워요. 뭔가 이상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민한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개월 넘게 사는 사람이 없다. 갑자기 치매 판정. 이번 달에만 3명.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먹는 비타민. 점점 나빠지는 기억력.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 요양병원으로 보내지는 노인들. 그리고 재산관리 위임장. 설마 이곳이? 생각하기도 싫은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의 행동, 직원들의 대화, 다른 입주민들의 상태. 며칠이 지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어느 날 오후 윤 여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혜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통장이 돈이 없어졌어요. 예, 제 딸한테 전화했더니 제가 사인한 서류로 돈을 계속 인출했대요. 근데 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언제 사인을 했는지, 얼마나 없어졌는데요? 2억이 없어졌어요. 윤 여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윤 여사를 안아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 딸이 한 것 같아요. 실버타운하고 짜고 충격이었습니다. 따님이요? 네. 입주할 때 재산관리 위임장 쓰라고 한 게 딸이었어요. 그때는 믿고 썼는데 윤 여사의 상황이 바로 제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이, 재산관리 위임장, 매일 아침 먹는 약. 나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민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엄마 통장 잔액 좀 확인해 줄래? 갑자기 왜요? 그냥 얼마나 남았나 궁금해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 내 돈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민석이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그 순간이. 새벽 2시 17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1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밤중에 민석이가 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단으로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원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정확히 얼마나 남았죠? 민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8억 2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세 채 시세는 약 23억 정도로 추정되고요.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후견인 지적 말입니다. 지금 약물 투여 상태로 보면 3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정 치매 진단서는
저희가 거래하는 병원에서 발급해 드릴 수 있고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치매 진단서요? 어머니는 멀쩡하신데 걱정 마십시오. 약물만 꾸준히 드시면 실제로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검사에서도 당연히 걸리고요.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아드님 이미 30건 넘게 성공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어르신이 약을 꾸준히 드시고 6개월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 허가 나옵니다. 그럼 재산 처분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후견인 지정되면 아파트부터 처분하고, 네. 그리고 저희 수수료는 총 재산의 20%입니다. 약 6억 정도 되겠네요. 6억이나요? 전문적인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비용, 의사 비용, 약값, 그리고 저희 운영비까지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알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그리고 어머님이 요즘 약을 안 드시는 것 같던데요. 원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 안 드신다고요? 간호사 보고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약이 남아있더라고요. 혹시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식사에 섞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맛을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군요. 3개월만 더 투약하면 법정 치매 판정 가능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원장님, 혹시 들키면 어떡하죠? 다른 식구들이 알면. 걱정 마세요. 동생분과 여동생분도 다 동의하셨잖아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민지도, 민지는 모를 거예요. 걔는 순진해서. 아, 그래요? 그럼 조심하시고요. 혹시 의심하시면 전화 주세요. 저희가 어머님 상태 악화시켜서 입원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급하게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석이가, 내 자식이 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베개를 움켜쥐고 흐느꼈습니다. 50년, 10개월을 뱃속에서 키우고 젖을 먹이고 밤새 앓을 때 간호하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자식. 그 자식이 저를 재산을 빼앗기 위해 치매로 만들려고 약을 먹이고 아버지까지 그렇게 남편이 남긴 약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민석이가 매일 챙겨줬다던 건강보조제, 먹고 나면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렸다던,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민석이가 아버지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계속 떨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80, 톡톡. 박혜진 여사님, 건강 체크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혈압부터 재볼게요. 혈압을 재고 혈당을 쟀습니다. 약 드세요. 종이컵에 담긴 흰색 알약. 어젯밤 들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식사에 섞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드세요. 간호사가 재촉했습니다. 네. 알약을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잘 드셨어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알약을 뱉어냈습니다. 휴지에 싸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식당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도 약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어떡하지? 안 먹으면 의심받을 텐데. 결국 식당에 갔습니다. 윤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요. 응, 그냥 잠을 못 잤어.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죽, 계란찜, 과일,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에 약이 섞여 있어. 날 치매로 만들 약이. 혜진 씨,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미안해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박 여사님, 아침 안 드셨어요? 건강 챙기셔야죠. 원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소름 끼쳤습니다. 이 여자가 민석이랑 짜고, 네,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그럼 점심은 꼭 드세요. 제가 특별히 좋은 거 준비하라고 할게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민지야, 엄마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 갈 수 있니? 엄마 좀 만나자. 지금요? 저 회사인데. 그래도 급한 일이면 갈게요. 응, 급해. 빨리 와줘. 알았어요. 1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만이 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대화에서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모를 거예요. 걔는 순진해서. 그렇다면 민지는 이 음모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민지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빨리. 살아서. 1시간 30분 후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카페 가자. 실버타운 건너편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석이와 원장의 대화, 약물 투여, 치매 판정 계획, 재산 탈취. 민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민지야, 엄마가 직접 들었어. 내 귀로. 하지만 그리고 너희 아버지도 민석이가. 목이 메었습니다. 민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녹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이 있어. 내가 먹지 않고 모아둔 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성분 분석은 할 수 있잖아.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오빠들 몰래 조사해 볼게요. 그리고 변호사도 알아볼게요. 고마워, 민지야. 엄마, 일단 여기서 나가세요. 지금 당장. 그러고 싶은데 계약이 있잖아. 그리고 입주금도 돌려받아야 하고.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카페에. 민지랑 같이 있어. 갑자기 왜 나가셨어요? 원장님이 걱정하시는데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밖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빨리 들어가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오빠가 알고 있어요. 감시당하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일단 들어가세요. 그리고 티 내지 마세요. 제가 빨리 준비할게요. 민지야. 엄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꼭 엄마 구해낼게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딸이랑 잠깐 차 마셨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걱정됐잖아요. 원장의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민지한테만 의존하면 안 돼. 나도 뭔가 해야 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모아둔 알약들이 있었습니다. 약 20개 정도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밖으로 빼내지? 그때 윤 여사가 떠올랐습니다. 노크를 하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혜진 씨, 웬일이에요? 윤 여사님, 할 말이 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윤 여사에게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윤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여사님도 의심하셨어요? 네. 제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사인했다는 서류들도 기억이 안 나고, 약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약. 그럼 저도 치매로 만들려고. 윤 여사가 흐느꼈습니다. 여사님, 우리 함께 싸워요. 이대로 당할 순 없잖아요. 어떻게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약, 서류, 대화 녹음, 뭐든지. 하지만 저희는 감시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티내면 안 돼요.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약을 받아서 먹는 척하고 모았습니다. 윤 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도 최대한 적게 먹었습니다. 약이 섞여 있을 테니까요. 배가 안 좋아서요. 입맛이 없어요. 핑계를 대며 버텼습니다. 직원들의 대화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정원에서, 그리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운동실에서 간호사 2명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3층 이 할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거 알아? 응, 치매 검사 받으러 가신대. 6개월 됐으니까 이제 진단 나올 때 됐지. 원장님이 병원에 미리 얘기해 놨다며. 당연히 치매 나올 거야. 그럼 또 요양병원으로 가시겠네. 불쌍해. 뭐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월급 받는 거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했습니다. 사흘 후 윤 여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이거 봐요. 뭐예요? 제 딸이 사인했다는 서류들이에요. 딸한테 사본 받았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 처분 동의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요양병원 입소 동의서, 모두 윤 여사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 사인이 아니에요. 예, 비슷하긴 한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누가 흉내낸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위조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봐요. 윤 여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예금 인출 내역이에요. 매달 500만 원씩 나갔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나간 거예요? 제 딸 계좌로요. 그리고 딸은 그 돈을 실버타운 계좌로 송금했대요. 증거네요. 명백한 증거예요.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여사님 따님도 연루되는 거예요.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리고 다른 분들도 구해야죠.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민지야, 증거를 모았어. 녹음 파일이랑 서류들. 정말요? 어떻게 밖으로 빼낼 거예요? 내가 와줘야 해. 면회 와서 자연스럽게 받아가는 거야. 알았어요. 내일 갈게요. 그리고 민지야, 변호사는 알아봤어? 네, 인권 변호사님이랑 상담했어요. 증거만 있으면 고소 가능하대요. 고마워, 민지야. 엄마,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1시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 누구냐고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켰나? 내가 조사하는 걸 알게 됐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특별 검진 있으세요? 특별 검진? 네, 원장님 지시예요. 준비하세요. 난 검진 받을 필요 없는데. 규칙이에요. 모든 입주민이 3개월마다 받으셔야 해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1층 진료실로 내려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박혜진 여사님이시죠?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인지 기능 검사를 할 겁니다. 인지 기능? 네,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불안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검사구나. 치매 판정을 위한.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27일이요. 좋아요. 지금 계절은? 가을이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72, 65. 좋아요. 이제 이 단어들을 기억해 보세요. 나무, 자동차, 연필. 검사는 3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 결과 나옵니다. 제가 뭔가 문제 있나요? 의사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결과를 봐야 알겠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결과를 조작할 거야. 분명히. 오후 2시 민지가 왔습니다. 엄마,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혜진 씨 따님이세요? 인사드려요. 직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과 산책이라도 하고 가세요. 날씨가 좋아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직원이 따라왔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혼자 산책할게요. 규칙상 보호자가 동행해야 해요. 감시였습니다. 할 수 없이 직원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민지에게 물건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직원이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화장실 가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 좀 가야겠다. 1층 화장실로 갔습니다. 민지가 따라왔습니다. 직원도 따라왔지만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화장실 안, 휴지에 싸둔 알약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조심해. 민지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 응? 오빠가 이상해요. 요즘 저한테 자꾸 엄마 상태를 물어봐요. 제가 엄마 편인 거 눈치챈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다. 엄마도요. 티내지 마세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민지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곧 다시 올게요. 민지가 떠났습니다. 그날 밤, 윤 여사가 다급하게 제 방으로 왔습니다. 혜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3층 이 할머니가 오늘 요양병원으로 가셨대요. 치매 판정 받으셨다고. 벌써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119가 왔었대요. 4층 최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중환자실이래요. 약물 과다 복용 의심된대요.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위험해요. 맞아요. 빨리 나가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계약도 있고 감시도 당하고 있는데 일단 민지가 경찰이랑 변호사한테 증거 전달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여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경미한 인지 저하가 보이시네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저 멀쩡해요. 검사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약을 처방하려고요.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전 약 안 먹을 거예요. 원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님, 건강을 위한 겁니다. 거부하시면 곤란해요. 제가 뭘 먹고 안 먹고는 제 자유예요. 그러시면 아드님께 연락드려야겠네요. 위협이었습니다. 하세요. 민석이한테 연락하세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윤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사님, 저 검사 결과 나왔대요. 치매 초기래요. 저도요. 방금 전화 왔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뭔가 해야 해요. 그날 밤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탈출하기로. 그날 밤 10시 윤 여사와 저는 5층 비상계단에서 만났습니다. CCTV가 없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혜진 씨, 우리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3층 강 할아버지. 그분도 의심하고 계세요. 며칠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강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2세 전직 변호사셨습니다. 혜진 씨, 윤 여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같은 상황이신가요? 네.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그럼 함께 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강 할아버지는 법률 지식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증거가 필요해요. 약물 성분 분석, 위조된 서류, 녹음 파일. 이미 모으고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집단 고소를 해야 해요. 그날 오후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5층 비상계단, 저 윤 여사 강 할아버지, 그리고 4층 정 할머니, 3층 김 할아버지, 6층 박 할머니, 총 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식들과 실버타운이 공모해서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 해요. 약물로 치매를 유발하고 후견인을 지정해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탈취하는 겁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딸도 그래요. 제가 평생 모은 돈 5억이 사라졌어요. 김 할아버지도 분노했습니다. 제 아들놈이, 제가 키운 자식이 날 배신하다니. 화내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증거를 모으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약을 먹지 마세요. 먹는 척만 하고 모으세요. 식사도 조심하세요. 약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박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가요? 계약도 있고. 강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계약은 불법입니다. 사기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우리를 막으려 할 텐데. 그래서 한꺼번에 나가야 해요. 동시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요? 일주일 후. 그때까지 증거를 더 모으고 외부 연락도 해두세요. 각자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강 할아버지 마이너스 법률 자문, 변호사 연락, 윤 여사 마이너스 서류 증거 수집, 제 마이너스 약물 샘플 확보, 녹음, 정 할머니 마이너스 다른 층 피해자 파악, 김 할아버지 마이너스 실버타운 내부 구조 파악, 박 할머니 마이너스 외부 연락 담당.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그날부터 저희의 비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약을 모았습니다. 20개, 30개, 40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윤 여사는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딸에게서 받은 위조된 서류들, 재산 처분 내역서, 모두 사본을 만들어 숨겼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외부 변호사와 연락했습니다.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즉시 고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 할머니는 다른 층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7층에도 2분 더 계세요. 같은 상황이래요. 그럼 총 8명이네요. 숫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집단 소송이 힘이 있어요. 김 할아버지는 실버타운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1층 주방 쪽에 비상구가 있어요. CCTV 사각지대고 새벽 5시가 교대 시간이에요. 직원들이 제일 적을 때예요. 박 할머니는 외부와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가족 중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 관심 있대요. 취재하고 싶다고. 사흘째 되는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2시
4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저는 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405호.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여다보니 바닥에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방으로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약 용량을 잘못 조절한 거 아니야? 이번 달만 4번째잖아. 원장님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쓰러진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이 원인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은 술렁였습니다. 입주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원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지병이 있으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상계단에서 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8명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정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강 할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3일 후 새벽 5시 1층 주방 비상구로 탈출합니다. 준비할 거 다 했어요? 네. 변호사도 대기하고 있고 경찰도 연락했어요. 언론도요? 네. KBS 기자가 그날 아침 실버타운 앞에서 대기한대요. 드디어 D-데이가 정해졌습니다. 3일.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7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민석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왜 왔니? 전화도 없이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민석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약 잘 드시죠? 응.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식사도 잘 안 하신다면서요? 입맛이 없어서.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약도 꼭 드시고. 민석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말 좀 들으세요. 우리가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손길이 섬뜩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가봐. 민석이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원장과 이야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오빠가 엄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해요. 정신병원이요. 뭐, 내일 모레 아침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서류 준비했대요. 엄마가 망상 증세가 있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해? 엄마, 당장 나와요. 지금 당장? 알았어. 준비는 다 했어. 제가 새벽에 갈게요. 경찰이랑 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급히 윤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사님, 계획 변경이에요. 내일 새벽 5시. 하루 앞당겨요. 알았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연락할게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 생사를 건 탈출이 시작됩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옷을 입고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약 샘플, 서류, 휴대폰,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5층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윤 여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곧 다른 분들도 모였습니다. 강 할아버지, 정 할머니, 김 할아버지, 박 할머니, 그리고 7층에서 새로 합류한 2분, 총 8명이었습니다. 모두 준비됐죠? 강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2층, 3층, 1층에 도착했습니다. 주방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저기에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원장이었습니다. 뒤에 직원 5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우리 나갈 거예요. 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못 나가세요. 계약은 사기로 체결된 거예요. 무효입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죠. 원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보호자분들께 연락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상 행동을 하신다고. 하지 마세요. 윤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한테 약을 먹였잖아요. 치매로 만들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망상 증세가 있으신가 봐요.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경찰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이게 어르신들이 새벽에 밖에 나가시려고 해서 이분들이 나가고 싶다는데 왜 막습니까? 계약 때문에. 계약서 보여주시죠. 경찰이 계약서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불공정 약관이 맞네요. 나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방해하시면 감금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원장이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비상구를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엄마, 민지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엄마.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밖에는 변호사와 KBS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강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 실버타운의 진실을 알려야 해요.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저희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식들과 실버타운이 공모해서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실버타운 입구에 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석이가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이에요? 왜 이러세요? 민석아, 경찰까지 부르고 언론까지 부르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민지가 민석이를 막아섰습니다. 오빠, 그만해. 너는 왜 여기 있어? 내가 엄마를 부추긴 거야? 부추긴 게 아니야.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무슨 사실? 오빠가 엄마 재산 노리고 실버타운이랑 짜고 엄마를 치매로 만들려 한 거.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 다 있어. 녹음 파일, 약물, 서류. 다. 민석이가 휘청거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한테, 아빠한테까지. 아빠는 아니야. 거짓말. 아빠가 남긴 약 봉투 있어. 오빠가 준 약이라고 메모도 있어.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석 씨죠? 함께 가시죠.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지금은 참고인 조사입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연행하겠습니다. 민석이가 경찰차에 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허무함. 50년을 키운 자식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 엄마, 괜찮으세요? 민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제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요? 모두 함께 가시면 됩니다. 우리 8명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윤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 씨, 우리 해냈어요. 네, 여사님, 해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넓은 회의실에 우리 8명이 앉았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김정민이었습니다. 40대 여성이었고 인권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진술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겪은 일들, 매일 먹은 약, 사라진 재산.
자식들의 배신. 변호사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약물 샘플은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제가 휴지에 싸둔 알약들을 꺼냈습니다. 이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겠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요. 강 할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내놨습니다. 이건 위조된 서류들입니다. 우리 사인이 아니에요. 필적 감정도 의뢰하겠습니다. 윤 여사가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제 돈이 제 모르게 인출됐어요. 2억이 넘어요. 금융 거래 내역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실버타운 직원들과 제 아들의 대화도 있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대화. 약 용량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번 달만 4번째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석이와 원장의 대화.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남았죠? 8억 2천. 후견인 지정은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것도 조직적인.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사기, 횡령, 상해, 감금, 약사법 위반, 후견인 제도 악용.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버타운 원장도요? 네. 그리고 공모한 가족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석이, 내 아들. 변호사님, 제 아들도 처벌받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면, 네,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민지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엄마를 죽이려고 한 자식이에요. 용서하시면 안 돼요. 민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석이도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민석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진짜로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해. 제가 손을 들어 민석이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엄마는 다 알아.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도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민석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남편이 남긴 약 봉투 있어. 내가 준 약이라고. 먹고 나면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내가 아버지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도 치매로 만들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석이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아,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석이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민지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하지만 제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 집에서 묵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첫돌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대학 합격했을 때, 결혼식 때,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석이가 선택한 거야. 다음 날, 약물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박 여사님,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와 항정신병 약물이 검출됐어요. 장기 복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이에요. 그럼, 네, 의도적으로 치매를 유발하려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원장을 고소할 수 있나요? 이미 고소장 넣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실버타운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강남 고급 실버타운 노인 대상 사기 혐의, 약물로 치매 유발, 재산 탈취, 피해자 8명, 피해액 30억 원 추정.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자식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도 걱정된다. 일주일 후 원장 강미숙이 구속됐습니다. 공무원 직원 5명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민석이도 구속됐습니다. 사기, 존속상해, 살인 미수 혐의였습니다. 둘째 민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왔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넌 알고 있었어. 장례식장에서 재산 이야기하는 거 엄마가 다 들었어.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는 내 양심에게 빌어. 엄마한테 빌지 말고. 민수를 돌려보냈습니다. 민지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마워 민지야. 엄마 오빠들 용서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아직은 너무 아파. 당연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지만이 제 편이었습니다. 셋을 낳았는데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3개월 후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은 10,000원이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시민단체,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 저는 윤 여사, 강 할아버지와 함께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민석이, 수갑을 찬 민석이, 제 아들이었던 사람. 저는 50년을 그 사람을 키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개월을 뱃속에 품고 젖을 먹이고 밤새 앓을 때 간호했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제 남편을 죽이고 저도 죽이려 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부모는 무엇입니까? 돈을 주는 ATM입니까?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당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옵니까?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다음은 원장 강미숙의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저 사업이었어요. 노인들을 약물로 치매로 만든 게 사업입니까? 노인들은 어차피 언젠가 치매에 걸립니다. 저는 그저 그 과정을 조금 앞당긴 것뿐이에요. 방청석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들겼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약물 성분 분석 결과, 녹음 파일, 위조된 서류들, 재산 이동 내역, 그리고 사망한 입주민들의 부검 결과 4명의 사망자 중 3명에게서 과다한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약물 투여로 인한 살인에 해당합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약물을 과다 투여했습니까? 치료 목적이었습니다. 치료요? 건강한 노인들을 치매로 만드는 게 치료입니까? 변호인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할아버지가 의견을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주 후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미숙, 사기, 상해,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민석, 존속상해,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민수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마이너스 징역 5년. 제 아들이 5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슬픔, 분노,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항소했습니다. 6개월 후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실버타운 피해자들,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1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었던 겁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실버타운을 이용한 사기가 만연합니다.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피고인 강미숙 1심 판결을 유지하되 징역 12년으로 가중합니다. 피고인 김민석 징역 6년으로 가중합니다. 피고인 김민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민석이는 상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국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민석이와 마지막으로 면회를 했습니다. 교도소 유리 너머로 민석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도 미안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아, 네 어머니. 6년 동안 후회하면서 살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면서. 네. 그리고 나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가 널 용서할 수 있을지. 어머니,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너무 아파. 면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민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모르겠다. 여전히 아프구나. 당연해요. 천천히 아물 거예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당연한 거려, 엄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원수는 갚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지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제 돈으로, 제 선택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좋다. 햇빛도 잘 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벽에 남편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이에요. 마음에 드시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 여사였습니다. 혜진 씨, 집들이 왔어요. 어서 와요, 여사님. 윤 여사는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축하해요. 진짜 자유를 찾은 걸. 여사님도요. 새 집은 어때요? 좋아요. 딸이랑 화해도 했어요. 정말요? 네. 딸도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지낼 거예요. 강 할아버지, 정 할머니, 김 할아버지, 박 할머니도 왔습니다. 우리 7명이 모였습니다. 함께 지옥을 헤쳐나온 동지들이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그럼요. 약도 안 먹으니까 머리도 맑고. 다들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건배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의 용기를 위하여. 그날 오후 손주들이 왔습니다. 민지의 딸 지아, 아들 준호. 할머니, 우리 손주들,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런 행복이 제게도 있었구나.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큰아빠는 어디 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지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큰아빠는 지금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단다. 왜요? 나쁜 짓을 해서.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나쁜 선택을 한 거지. 사람은 나쁘지 않아. 그럼 용서해줘요.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거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할머니 짱.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은 이런 거구나. 밤이 되어 모두 돌아갔습니다. 민지만 남아서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오랜만에 행복한 것 같아. 다행이에요. 민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강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노인인권센터 개소식이었습니다. 저와 윤 여사, 강 할아버지가 함께 만든 센터였습니다. 노인인권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기쁩니다. 강 할아버지가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실버타운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70세 박혜진입니다. 1년 전 저는 실버타운에서 재산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하지만 저는 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세에도 80세에도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센터는 매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실버타운에서 제 아들도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하나하나 상담해 드렸습니다. 변호사를 연결해 드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6개월 만에 50건의 사례를 해결했습니다.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저희는 각 지역을 방문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매번 2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70세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손을 떨며 울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이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재산을 가로채려고. 제가 겪은 일과 똑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할머니의 사건도 해결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1년 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노인재산보호법이었습니다. 실버타운 관리 감독 강화, 후견인 제도 보완, 노인 대상 사기 처벌 강화. 저희의 싸움이 법을 바꾼 겁니다. 혜진 씨, 우리가 해냈어요. 윤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여사님. 우리가 해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법을 바꿨어요. 이제 다른 노인들은 우리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유였습니다. 2년 후, 오늘은 제 73번째 생일입니다. 민지가 준비한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윤 여사, 강 할아버지, 정 할머니, 김 할아버지, 박 할머니, 그리고 손주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73개의 촛불이 밝게 빛났습니다. 소원 빌어요, 엄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노인들이 존중받기를.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노인인권센터는 이제 전국에 10개 지부가 생겼습니다. 500건이 넘는 사례를 해결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되찾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노인들에게 용기를 드렸습니다. 혜진 씨,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윤 여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정부에서 노인인권센터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대요. 매년 10억씩? 정말요? 네. 우리 활동을 인정받은 거예요. 기뻤습니다. 이제 더 많은 노인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6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4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어머니,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와.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민석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교활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4년 동안 매일 후회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빠 진심인 것 같아요. 손주 지아가 달려왔습니다. 큰아빠, 지아가 민석이를 안았습니다. 민석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큰아빠가 미안해.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석아, 네 어머니, 앉아라. 민석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4년 동안 뭘 했니? 교도소에서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 곁에 있게 해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민석이도 민지도 민석아, 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다시는 배신하지 마라. 어머니, 민석이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노력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70대의 실버타운 사기를 폭로하고 노인 인권 운동을 이끌고 계신 박혜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부모님을 지켜주세요.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확인하세요. 갑자기 실버타운을 권유하거나 재산 관리 위임장을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세에도 80세에도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노인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방송 후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전국에서 상담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실버타운에, 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도와주세요. 저희는 하나하나 응대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70세 박혜진이 오늘도 노인인권센터에 출근합니다. 아침 9시 사무실 문을 열면 이미 상담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분 한 분 상담하며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 하지만 아직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강연 준비, 다음 주 국회 청문회 준비, 새로 접수된 사건들 검토. 혜진 씨, 오늘은 이만 가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윤 여사가 걱정합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73세에 이렇게 일하시면 어떡해요. 73세라서 더 해야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윤 여사가 웃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혜진 씨. 여사님도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민지가 저녁을 준비해 놨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바빴어. 상담 8건에 신규 사건 3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게 내 사명이야.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봅니다.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증가, 요양원 학대 사건 또 발생, 독거노인 고독사 증가.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힘내자. 아직 싸울 일이 많아. 그렇게 하루가 끝나갑니다. 73세 박혜진의 하루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실버타운 체크리스트. 갑자기 실버타운 입주를 강요하지 않나요? 재산관리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나요? 입주 후 매일 약을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나요? 가족 면회를 제한하거나 감시하지 않나요? 입주민들이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나요?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신고하세요. 후견인 제도 악용 방지법. 후견인 지정 전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하세요. 치매 진단은 여러 병원에서 교차 확인하세요. 재산 처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부모님 재산보호법. 정기적으로 부모님 통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큰 금액 이동 시 반드시 부모님께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서류 사인을 요구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노인인권센터 연락처 1588-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년 전 그날 새벽 2시 17분 복도에서 들었던 그 대화.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남았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73세.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쉬어야지. 나이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할 일이 많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싸우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70세든 80세든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섭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제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의 죽음도 제가 당한 고통도 헛되지 않았어요. 많은 노인들을 구했어요. 법도 바꿨어요. 자랑스럽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습니다. 그래, 자랑스러워. 잘했어, 혜진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기쁜 눈물입니다. 뿌듯한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여주세요. 함께 지킵시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 노인들을.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세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73세 박혜진입니다. 여러분의 할머니이고 동지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